두 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생태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 따라서 또 포커스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느끼기에 생태도시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까? 아니면 생태도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분들도 생태도시 할 때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먼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생태도시 하면 저는 일단 풍부한 녹지 환경을 들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와 같이 수도권 외곽의 중심 도시들은 아무래도 그 생태 환경이 굉장히 풍요로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이 주변으로 도시 외곽으로는 산과 뭐 전원이 풍요롭게 펼쳐져 있고 도농도시들이 보통 그렇기는 한데 이 도심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중심권의 도심 중에서 녹지율이 제일 높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판교로 알고 있거든요. 판교는 거의 40%가 넘습니다. 판교는 40%가 넘는데 최근에 수도권에 지어지는 도시들 많은 이 도시들을 보면 겨우 20%에서 30% 이게 밀도를 너무 높이거든요. 오히려 친환경성을 기대하고 찾아간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신감을 주는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의 좀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친환경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풍부한 녹지율하고 그 도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즐길 수 있는 아까 이몽규 교수님 말씀하신 도심의 네트워크, 그린 네트워크를 즐길 수 있는 경관적인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도 네. 처음부터 생태도시 하면 떠오르는 상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저는 매일 생태도시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물리적인 것을 많이 이제 그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최근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생태도시 하면은 사람이다. 사람이 없는 생태도시는 있을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 사람이 멀리 이동해야 되느냐, 또 이 도시에 사람이 오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에 의해서 도시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녹지를 하고 생태계 훼손된 것을 복원하고 이런 어떤 개념이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업화의 과정에서의 거꾸로 보는 것이 우리가 생태도시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정부에서 생태도시를 그린다. 그러면은 의정부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점심시간에 쉬는 장소 또 주말에 또 가서 쉬는 장소 이런 것들이 친환경 화천이라든지 공원 녹지라든지 아니면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것, 형태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생태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뭘 담을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생태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생태도시를 계획한다면은 넥스트 시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의 활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도시 그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곳에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된다.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모이느냐?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산업단지가 됐든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사무의 어떤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든 이런 것을 도심에 먼저 배치하고 공간을 해놓고 거기에 중심에 의해서 생태도시, 녹지, 하천복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는 것이 생태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정리해 주신 이 내용 저희들이
평소에 갖지 못했었던 다른 관점에 대해서도 역시 보충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태도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보면 우선 그린의 공간의 확충이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사람이 어떻게 활력 있게 사느냐, 아마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말로도 조금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일반인들이 생각한다면 뭐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이런 단어들까지도 전부 이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막연하지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생태도시를 정의한다라고 볼 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만족하는 수준에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방향은 제대로 짚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 아마 평소에 두 분이 현장에서 늘 부딪히면서 우리 도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니까 생각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예. 이 교수님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는 이 고민하는 사춘기 단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많은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건 정말 부분적인 시도이고, 저는 도시하고 사람하고 이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사람이 그 팔과 다리와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이 육체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성장을 했을 때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게 이루어지듯이, 도시라는 것도, 이 생태라는 것은 표피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부 기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따로 놀고 있고, 팔 근육은 열심히 키웠는데 다리 근육은 좀 나쁜 상태일 수도 있고, 정말 열심히, 마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체질이 또 안 따라, 그런 식으로 이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 다른 부분은 좀 집중이 안 되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수준으로 어느 정도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로, 저희가 새로 생긴 신도심 중에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세종시보다 한 40년 더 이렇게 먼저 조성된, 제가 살던 일본의 조그마한 동네에 가면 거기는 도심의 이 도심 위에서부터 도심 밑에 끝까지가 그 아까 이몽국 교수님 말씀드린 그린 네트워크로 이 보행자 도로가 하나도 끊김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는 밑으로 다니고 그 녹지 공간을 따라서 쭉 연결해야 되겠어요. 정말 보행자 중심으로 녹지 네트워크를 도시 중심부에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생태도시와 친환경 보행도시를 지향하면서 만들었는데도 실제로 그렇게 보행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자본도 있고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아직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만큼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부분적으로 단절되어서 우리는 좀 추구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경 교수님이 우리의 생태도시의 모습을 평가해 주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청소년기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할 단계는 들어섰는데 아직 만족할 단계는 아니고, 그렇지만 뭔가 출발할 수 있는 틀은 갖췄다. 이 정도는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생태 도시가 완성된 지역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태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실현한 도시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제가 2018년 또 일본을 이제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는 도시의 계획이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이제 한국도 이제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건 좀 우울한 우쭐한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또 한편으로 또 많이 또 깨닫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가서 일본에서는 도시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결정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팽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만들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산림, 숲에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육하고 활동하고 체험하고 하는 것들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에 와서는 한국이 그렇냐? 공원에서 지금 체험하고 활동하고 여러 가지 참여 활동을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에서 여러 가지 생태계의 변화, 생태계의 그 여러 가지 그 앞으로의 그 발전, 그리고 또 사람의 건강 이런 걸 가지고 교육하고 참여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다 생각이 이제 들어서 우리가 이제 초보적인 그런 단계는 맞다고 이제 보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서 이제는 동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잣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잣대에 의해서 생활의 어떤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읽고 그것을 도시화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을 본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똑같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임 교수님께서 생태도시가 우리도 이제 하드웨어를 바꿔가는 틀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그것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의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큰 변화 속에서는 아마도 전 세계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교수님한테 개별적으로 하나씩만 별도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태도시의 적정한 도시의 규모라고 하는 것 참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경험상으로 볼 때 도시의 규모라고 할 때 생태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인구 규모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규모도 있겠습니다만 규모라고 하는 관점을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교수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 도시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그 획일적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태도시를 만들어 놨던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지역들 이런 것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가 광역도시 차원에서도 생태도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울산의 그 생태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인구가 100만 명이 이제 되는데 그 100만 명 되는 그런 도시에서 생태도시를 만드는 부분들. 물론 울산 전체가 생태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모범 도시는 아닙니다만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생태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보면은 100만은 된다. 또 하나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작은 단위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하워드의 약 3만 내지 5만 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그 생태도시라는 것이 그 100만의 규모에서 구역별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 30만 명, 또 50만 명 이렇게 구역별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적정 규모라고 하기는 우리가 조금 좀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문을 했는데 감사합니다.